네, 안녕하십니까. 카페에서 책 읽기 11번째 챕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황 작가입니다. 제가 전환을 하고요. 네, 오늘 읽을 부분은 11번째 챕터 6월 항쟁과 한겨레 그리고 방북 취재 기획. 아마 역사적으로 여기 기억하신 분들은 생생하실 텐데요. 이때 아주 떠들썩했었죠. 한겨레 신문이 1988년 창간되고 드디어 방북 취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지금 네, 401페이지부터입니다. 우파의 부패와 좌파의 분열에 일침을 놓다. 아무리 광풍이 거세도 온 사냐의 초목을 다 꺾을 수는 없다. 불의한 권력이 정도로 갈 수는 없다. 쿠데타로 권력을 탈취한 전두환 세력은 곧 두 가지 위기에 봉착했다. 하나는 시민학생을 비롯한 민주 세력의 줄기찬 반정부 투쟁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의 부패였다. 야당 인사들도 충격에서 벗어나 차츰 전열을 정비하고 나섰다. 1983년 9월 30일 1970년대 학생운동 출신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민청년 괄호 열고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을 창립했다. 민청년은 민족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 상황은 뿔뿔이 흩어진 민주청년들이 다시 한데 모여 민중운동의 흐름 속에서 양심적인 지식인, 종교인, 정치인, 노동자, 농민들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위한 새로운 사회 건설에 매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요지의 발기문을 채택하고 의장에 김근태를 선출했다. 50 출범 뒤 본격적인 반독재 청년단체의 등장이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기회를 찾고 있던 청년, 학생, 재야, 인사, 노동자들의 각급 단체가 속속 조직되면서 민주화 투쟁은 열기를 띠었다. 1984년 6월에는 민청년을 비롯한 민주운동 단체들이 민민협, 민중민주운동협의회를 결성하고 이어 10월에는 민주통일국민회의와 통합하여 민통연,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을 창립했다. 이와는 별개로 1984년 상반기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지도자들이 기간조직을 결성하고 그것을 통일적으로 조직할 것에 합의 10월 7일 민추위 괄호 열고 민주화추진위원회 일명 깃발그룹을 결성했다. 민추위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등의 민주화투쟁위원회를 주축으로 민투학년 괄호 열고 전국 민주화 투쟁 학생연합을 결성했다. 이 민투학년 소속 대학생 264명이 11월 14일 민정당 중앙당사를 점거했다. 이들은 노동악법 개정, 전면 해금 실시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민중생존권 보장과 재반, 민주화 조치를 열거한 14개 항의 요구 조건을 발표했다. 정가에서는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의 단식을 계기로 상도동계와 미국 망명 중이던 김대중 진영의 동교동계가 민추협 괄호 열고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하여 5.17 이래 처음으로 야권의 두 진영이 합세하여 민주화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1985년 2월 12일 실시된 12대 총선은 바로 며칠 전 전격 귀국한 김대중 바람까지 겹쳐 신생야당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범야, 정치권, 재야인사, 시민, 학생, 노동자, 종교인 등이 연대한 민주화 투쟁 및 반정부 투쟁은 6월 항쟁으로 가는 거대한 민중의 불꽃이 되었다. 한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천리는 전두환 정권이라고 비껴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빨리 찾아왔다. 1982년 5월 20일 전두환의 친인척 장영자와 유신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 차장과 유정회 의원을 지낸 그의 남편 이철이가 6,4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어음사기 행각을 벌이다 들통이 났다.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불린 이 권력형 비리는 정통성과 도덕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전두환 정권에 치명타를 가하고 씻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오점을 안겨주었다. 리영이는 다시 타오르는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학생, 노동자, 종교인들의 모임에 단골 연사로 초청되었다. 그의 책과 글들을 읽고 크게는 한미관계, 남북관계, 한일관계, 동북아 정세 등의 문제와 국가 문제에서 작게는 인간적 자유와 권리에 눈뜬 청년, 학생, 지식인, 노동자들의 현실 개혁운동과 반독재 민주화운동 등에서 그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의 선도적 역할을 요구했기 때문에 각종 강연회에 나가 연설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또 민교협, 가로 열고 민주교수협의회에 참석하여 성명을 내고 항의 시위에 참가하기도 했다. 리영이는 시민학생을 비롯하여 범국민적 민주화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판에 보인 대학 교수들의 소극적인 행동과 보신주의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 제기되었던 사회 구성체 논쟁과 같은 실천성 없는 논쟁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공쟁이라고 비판했다. 나는 구체적인 상황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구체적 행동이 현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섬세한 마치 학문적인 정밀성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각기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론으로 세분화한 말들은 당면한 상황에 극복해는 다분히 비생산적인 논쟁을 위한 논쟁으로 비치더군. 투쟁의 과정에서 그런 이론의 분화와 정밀화와 세분화된 슬로건의 단계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겠지. 리영이는 지식인들의 공리공론이나 현학적인 이론의 말장난에는 질색이었다. 실천성이 없는 지식인들의 현실 도피로 인식하였다. 정작 나서야 할 때는 침묵하면서 나서야 할 때가 지난 뒤에야 윤리교사처럼 떠드는 교수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좌파 또는 진보적 지식인들의 공쟁에 대해서도 냉정한 비판을 가했다. 세계 정치개혁 운동사에서 어느 나라의 경우에나 큰 공통점이 있어요. 우익은 이권으로 뭉치고 좌익은 이념으로 모이지만 동시에 우익은 이권 배분의 크기로 분열하고 좌익은 이념에 지나친 정밀화, 세밀화에 집착하는 자금의 고질적 아집 때문에 망한다는 역사적 경험이에요. 경험적으로 그렇잖아요. 흔히 정의한 이론가로 인식되는 리영이는 이런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처럼 실천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행동가의 면모가 강했다. 그는 결코 어떤 이데올로기나 종교의 신봉자나 주의자가 아니다. 관념론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 교수, 학생운동권의 이른바 이념 논쟁과 사회 구성체 논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유럽에서 일어난 1960년대와 80년대의 지식인 청년 노동자 혁명에서도 그랬지만 중국의 1920년대와 30년대, 1980년대 말에서부터 1917년에 러시아 혁명 이후까지도 이런 이론 투쟁이라고 할까 달팽이 뿔 위에서 서로 아웅다웅하는 분파 경향이 많았지요. 하면 할수록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이론 체계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더욱 정밀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없고 자기 운동 역량의 분산, 갈등, 대립만 깊어졌어. 심지어 투쟁의 대상자에 대해서보다 더 적대적 구도가 운동 내부에 확립되는 폐단을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좌파적 개혁 세력 내에서도 경험했지요. 결국은 자기 부정적이지. 마지막에는 당초의 목표와 달리 아주 엉뚱한 대로 흐르는 경우가 있지요. 일본의 유명한 1960년대의 좌파 학생들도 계속 분파로 세포 분열하고 온갖 파가 서로 대립하여 마침내는 어제의 동지끼리 피 흘리고 목숨을 빼앗는 우치게야 가로 열고 내부투쟁 가로 닫고로 전락해 전체 사회의 지탄의 표적이 되었지. 결국은 공멸해버리는 슬픈 결과로 끝났어. 1980년대의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그에 가까운 과오를 범한 것 같아. 사회 구성처론을 가지고 그 현상을 부채질한 교수, 지식인들이 있다고 들었어. 그런 지식으로 세분화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됐다 하더구만. 투쟁에서 극복되어야 할 진정한 적은 공세를 취할 자세로 있는데 그 허약한 진영 내에서 낱말 하나 가지고 수십 가지의 분열을 생산해낸 것이 일본 좌파 학생들의 행태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영어 약호로 정해진 많은 단체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들을 이해도 못했어요. 분열은 더욱 심해지고
마치 적을 대하는 것처럼 싸우더군. 그런 이야기를 마치 자기만이 혁명을 하는 이론가처럼 입으로 싸우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1980년대 후반에 일부 젊은 학생들의 이념투쟁이라는 행동 양식에 대해 상당히 냉담한 자세를 취했지요. 리영이가 우익은 이권의 분배에 따라 뭉치고 흩어지고 좌익은 이념의 세분화에 따라 모이거나 분열한다고 했듯이 이른바 좌파 지식인들은 분열을 밥 먹듯이 한다. 개성과 자기주장이 강하다 보면 토론의 합의보다는 쉽게 분열 쪽을 택한다. 리영이는 유럽, 러시아, 중국 등의 경우와 한국 사회 좌파의 사례를 들어 좌우 세력의 문제점을 적시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다시 민주화운동이 불붙으면서 그동안 각 분야에 붙어 있던 금제의 팻말이 하나씩 떼어지고 각종 책이 수입되어 읽혔다. 따라서 리영이 저서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가는 듯 했다. 마치 한낮이 되면 달의 존재가 사라지듯이 그랬다. 역설이라면 역설이다. 1980년대 들어서자 그동안 축적된 이 사회의 지적, 사상적 역량에 보태어서 가히 영웅적이라 할 만한 젊은 출판인들의 용기에 의해서 세계 모든 원전이 번역 출판되어 또 원전 그대로의 복사판으로 독자의 손에 들어오게끔 된 일대 변화가 말이다. 반세기 가까이나 금서의 딱지가 붙어졌던 동서고금의 사상, 이론 서적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정말로 가관이었다. 진시황의 후예들이 길길이 뛰면서 출판인을 옥에 쳐놓고 책을 불살라도 책은 계속하여 쏟아져 나왔다. 한번 의식과 사상의 본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다. 이제 볼만한 책은 다 나왔고 지적 궁금증을 푸는데 진시황의 시대처럼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되었다.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반드시 구덩이에 묻혀 죽을 상은 아니라는 말이다. 아직도 책이 불살라지고 있지만 사정은 극적일 만큼 변화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어목했던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가 역설적이지만 한국 출판계의 르네상스였다. 독재 정권의 강력한 금서 정책으로 여전히 웬만한 책은 수입 번역이 금지되었지만 그럴수록 은밀하게 번역되어서 읽혔다. 또 학생운동과 언론자유운동에 앞장섰던 지식인들이 학교와 직장에서 추방되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출판사였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이 출판계로 들어오게 되고 이들은 경쟁적으로 각종 교양, 이념서적을 출판하여 이 나라 민주화와 지적 영역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 따라서 리영이가 어렵게 입수하였었던 원자료는 물론 그 밖에 많은 원서와 자료들이 번역되었다. 다소는 외람되고 조금은 자화자찬격인 평가지만 1980년대에서는 나의 글과 책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다. 60, 70년대의 나의 글들이 지녔던 일정한 의미와 역할은 거의 지양되고 초극되었다. 얼마나 반가운 발전인가. 이를테면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의 역할을 했다는 셈일까? 그렇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러나 1980년대에도 여전히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리영이의 세례를 받고 학생들의 토론장에는 그의 저서가 교재가 되었다. 경직된 제도교육과 신성불가침의 반공체제에서 자라온 학생들에게 그의 저서는 이성의 눈을 뜨게 하고 지성의 새 지평을 여는 교과서가 되었다. 리영이의 한 알의 미래 역할까지 포함하여 민주 세력의 희생과 투쟁으로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의 거센 불길이 타올랐다. 그 과정에는 민중교육지 사건,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구로 동맹파업, 삼민투의 사건, 주한미상공회의소 점거농성,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KBS 시청료 거부운동, 개헌서명운동, 서울대 졸업식장 집단퇴장 사건, 구국학생연맹 사건, 박영진, 이재호, 김세진 분신, 인천 5.3항쟁, 교육민주화선언, 서울노동운동연합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재헌의회그룹 사건, 말지기자 구속사건, 서울대 대자보 사건, 전국 노동자연맹 추진위 사건, 건국대 점거농성, 안산 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사건,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노동자 해방연구회 사건, 한국민중사 사건, 서울택시기사 연대파업, 남노련 사건,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등이 6월 민주항쟁의 불쏘시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학생 노동자들이 투옥, 분신, 투신, 성고문, 물고문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장엄한 6월의 항쟁은 이들의 희생으로 가능했다. 리영이는 각성된 민중의 힘으로 군부 독재자가 백길든 사태를 지켜보면서 전환시대의 지식인으로서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4월 혁명에서 1인분의 역할을 자부했던 리영이는 6월 항쟁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별로 내세우지 않았다. 자신의 글로 의식화된 청년 학도들에게 그 몫을 돌린 것이다. 네, 이제 다음 꼭지입니다. 다음 꼭지는요. 409페이지입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강의하는 한편 자서전을 정리하다. 리영이는 6월 승리를 뒤로하고 호련히 미국으로 떠났다. 1987년 8월 버클리 대학 아시아 학과에서 그를 정식 부교수로 초빙한 것이다. 일주에 90분 강의를 2번 하는 3학점의 한민족 외세투쟁 100년사라는 주제를 제의받고 수락했다. 버클리 대학은 매우 자유로운 학풍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강의 주제나 조건 모두 마음에 들었다. 다만 아직 민주화 운동이 완결되지 못한 판에 호련히 출국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그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독선이나 자만이 아예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노파심은 이내 훌훌 털어버렸다. 나의 강좌는 한국 학생이나 한국계 미국 학생을 포함해서 인종과 전공 학과를 가리지 않고 수강하는 고급반, 즉 3, 4학년 대상의 공개 강좌였어요. 인종별로는 대충 6개 인종 학생들이 등록했어. 버클리대는 미국 유수의 대학이고 특히 베트남 전쟁의 반대에 앞장섰던 대학이지. 버클리시는 미국의 도시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자가 시장으로 선출되어 있어서 도시와 그 지역 전체의 일반적 분위기가 눈에 띄게 개방적이고 자유적이에요. 그뿐 아니라 버클리시와 이웃 오클랜드시를 포함하여 샌프란시스코의 연방의회 하원 의원 선거구에서도 역시 유일하게 사회주의자가 당선되곤 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도시지.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 등이 시의 중심 정책이었고 평화와 반전을 지향했어. 버클리시는 버클리대 학생들의 경제 수준에 맞게 집값, 전셋값 등을 통제하고 있었어. 이런 시의 세제 내지 재정 정책은 상당히 비미국 자본주의적이지. 그렇지 않으면 버클리대 학생들이 유권자의 대부분인 그 시에서는 시장으로 당선될 수 없으니까. 나의 가치관에 들어맞는 도시였지. 리영이의 강의는 크게 호응을 받았다. 우선 다양한 인종의 80명에 이르는 유학생들의 평가가 좋았고 한 학기 끝날 무렵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강의를 취재해서 기사화한 것도 보람있는 일이었다. 리영이가 미국에 머물 때 국내에서는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헌법에 따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그리고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민정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 여소야대 국회가 성립되었다. 국제적으로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 (가로열고 1990년 3월) 인민대표회의에서 새 헌법에 따라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소련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다. 공산주의 운동의 변화와 동맹국 불간섭을 천명하는 등 소련과 동구권의 변화 등 세계사적인 변혁기에 접어들었다. 내게는 그런 국내 사건들에 못지않게 이 시기에 일어난 중요한 인류사적 변혁과 인류의 진보를 뜻하는 사태들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인간 이성의 승리와 세계평화를 향하는 힘찬 세계사 진전 말이오. 나의 관심은 국내 정세 못지않게 언제나 인류의 평화적 공존을 가능케 하는 세계적 평화였으니까. 내가 버클리대 교수로 초빙되어 1년 미국에 있는 동안을 전후해서 일어나는 변화상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오랜만에 사는 맛을 느꼈어요. 1987년, 88년에 걸쳐서 소련을 변모시킨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철학과 정책이 그것이요. 미제국주의 반응과 관계없이 소련군의 일방적인 대대적 감축을 단행했고 주변국들을 겨냥했던 중거리 미사일의 완전 폐기를 선언했지.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은 Peace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의 평화.
밑에요. 1987년 10월 정식 부교수 자격으로 버클리 대학에서 강의하는 리영이를 보도한 뉴스위크지. 리영이 교수님은 앞에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뛰어난 영어 실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당시 국내 대학 교수 중에서 몇 안 되게 미국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분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의 종식과 의회 제도 민주화, 사회, 경제, 문화, 종교 분야의 개방, 자본주의식 시장경제 도입, 시민생활과 자유의 권리 도입 등으로 세계는 아연 밝아졌지요. 군 측면에서 미국도 마지못해 긍정적으로 호응하게 되었으니 소연방 해체와 예속 이민족 공화국들의 해방, 독립이 뒤따랐지. 중국도 인민의 경제생활 향상을 위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도입을 단행하여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눈부신 발전을 계속했어. 또 내가 기뻤던 사태 변화는 120여 년 동안 영국 제국주의에 강탈당했던 홍콩이 1997년에 마침내 중국 인민에게 되돌아온 일이었어. 곧이어 마카오의 수복으로 제국주의 약탈에 따른 식민지는 사실상 소멸했지. 인종격리정책, 즉 아파르테이트로 350년 동안 인류 양심에 꽂힌 암적 존재였던 남아공에서 흑인 정권이 서고 사회주의자인 흑인 혁명 지도자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지. 나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어. 마침내 백인 제국주의의 소멸, 그리고 분단 독일의 통일, 흥분과 감격과 기쁨의 연속이었어. 리영이는 자유의 상징으로 일컫는 버클리 대학에서 질풍노도의 세계사를 지켜보면서 모처럼 사는 맛을 느꼈다. 코스모폴리탄 지식인 리영이의 눈에는 인류사적인 변혁과 진보의 흐름이었다. 이 같은 변화가 한반도에서도 전개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버클리 대학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강의만 한 것은 아니었다. 국내의 진보적 월간지 말의 청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미국 사회와 관련된 평론을 써서 보냈다. 평론의 주제는 버클리 대학의 반전, 반군, 진보학풍, 미국 메카시즘의 부활조짐, 워싱턴의 시계바늘에 따라서 돌아가는 서울의 시계바늘, 악의 제국과 선의 제국의 흑백 논리, 미국의 패권주의, 극단적 사유재산제, 광신적 반공주의 등에 걸쳤다. 4.19 혁명을 전후해서는 한국 사정을 미국 신문에 기고했는데 6월 항쟁 이후에는 미국에서 미국 사회를 다루는 글을 국내 잡지에 보낸 것이다. 인생만사 세옹지마의 변형이라고 하겠다. 이 무렵에 창작가 비평사에서는 원고 보따리를 소포로 보내면서 자서전 역정의 원고의 마지막 손질을 빨리 해달라며 재촉했다. 1980년 구속되기 전에 쓰기 시작했던 자서전인데 그동안 투옥과 복직, 일본, 독일, 미국에서의 강의 등으로 미루었던 원고 뭉치와 자료더미였다. 기획하여 1988년 3월에 발행한 리영이 자서전 역정은 소년 시절부터 1963년까지의 생애를 담았다. 리영이는 서문, 책을 내는 변명의 말에서 자서전을 쓴 까닭을 독자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이라고 했다. 지난 30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서 나는 제법 많은 글을 써왔고 많은 인간의 전기를 읽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옮겨볼 생각은 한 적이 없었다. 남이 써준 전기라면 모를까 자전이라는 글을 쓰는 행위는 인간사회의 역사에 그만큼 발자취를 남긴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자기에 관해 쓴다는 것은 쑥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망발이거나 교만이라고 생각해왔다. 글답지도 않은 글을 써온 내게는 더욱 그렇다. 그런 신념으로 글을 써온 나로서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내놓으려 하니 한 가닥 변명이 없을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의 저서에 독자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에서이다. 네, 다음 꼭지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국민이 만든 한겨레 창간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다. 6월 민중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지만 이어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군부 세력과 그에 유착한 수구 언론, 재벌기업, 관료층의 협력 그리고 야권의 분열 때문에 전두환과 더불어 군부 쿠데타를 주도했던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국민의 실망과 좌절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선거 과정에서 수구신문과 관제방송의 폐악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그만큼 대한 언론에 대한 여망이 높아갔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신문이 한겨레, 창간 당시에는 제호가 한겨레 신문이었다가 1996년 한겨레로 바뀌었다.
이 책에서는 모두 한겨레로 쓴다. 편집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신문이 한겨레다. 흔히 6월 민주항쟁의 산물로 정치 권력은 쟁취하지 못했지만 유일한 소득은 한겨레란 말이 나돌았다. 세계 언론사상 처음으로 국민모금으로 설립한 한겨레는 1988년 2월 25일 국민주주 5만 9천여 명이 십시일반으로 창간기금 50억 원을 모금했으며 같은 해 9월 발전기금 목표 100억 원 모금에 나서서 이듬해인 1989년 5월 15일 창간 1주년 기념일에 목표액을 초과한 115억 원을 모금함으로써 물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겨레는 1974년 유신체제에서 언론 자유를 외치다 동아, 조선에서 쫓겨난 해직 기자를 중심으로 뜻을 함께하는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다. 개인 사주나 종교재단의 소속이 아닌 순전히 국민모금의 형식으로 신문사가 설립된 것은 세계사적으로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제도 언론과 관제 언론의 폐악에 진저리 쳐온 국민의 뜻이 응집된 결실이었다. 오래전부터 한국 언론의 타락상을 지켜보면서 대한 언론의 필요성을 절감해온 리영희는 한겨레 창간의 3파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한겨레는 내가 버클리 가기 전에 이미 구상을 짰던 것입니다. 언제나 친하게 지내던 1974년 자유언론 투쟁에 앞장섰다가 각기 조선, 동아, 한국일보에서 추방된 임재경, 이병주, 정태기 그리고 대학에 있는 나 이렇게 4명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날 강남 어딘가의 대중사우나 휴게실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했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표현하고 민중의 뜻과 희망이 반영되고 구태에서 벗어난 통일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그것도 값이 싼 신문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때 구체적인 신문의 스타일 등에 대한 보완을 정태기가 주로 얘기했어. 말하자면 그때까지 없던 가로쓰기와 한글 전용, 할판 인쇄가 아닌 컴퓨터 편집 인쇄, 국민주주 모집, 편집국장의 민주적 선거 방식 등으로 한국 신문사에 혁명적인 새바람을 일으키자는 아이디어는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듯 한겨레는 강남의 한 대중사우나탕에서 잉태되었다. 강남에서 비강남적인 신문이 잉태한 것은 역설이다. 한겨레 탄생에는 몇 갈래 흐름이 있었다. 6월 항쟁 직후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늦여름 햇살이 잠시 숨을 죽였다. 해가 기울어 산들바람도 불었다. 좋은 날씨다.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 자리를 잡았다. 대전근교 작은 연수원 마당에 50여 명이 모여 앉았다. 잔디 없는 흙바닥이었지만 시골 마당 같은 운치가 있었다. 1987년 8월 말 민통년 연례총회 자리였다. 새로운 지도부로 체제를 정비하는 게 이 자리의 목적이었다. 사람들은 막 번지기 시작한 노동자 대투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12월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도 관심사였다. 민주화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시국은 여전히 엄중했다. 그러나 간간히 웃음소리가 번졌다. 87년 6월 항쟁의 주역들에게 허락된 여유였다. 1985년 3월에 25개 제야운동단체가 연합하여 만든 민통련은 민주화 세력의 머리이자 가슴이었다. 정태기와 권근술이 그들 앞에 섰다. 각각 조선동아에서 해직된 두 사람은 이 자리의 손님이었다. 민통련 간부들에게 발언 시간을 특별히 부탁해 승낙을 받았다. 주요 안건은 모두 처리된 뒤였다. 새 신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입을 뗀 정태기가 이후 30여 분 동안 새 신문 창간 구상을 설명했다. 민주세력에 지원을 부탁했다. 한겨레가 6월 민주항쟁의 길목에서 잉태되었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서 돌아온 리영희는 신문 창간에 적극 나섰다. 누구보다 새로운 신문의 필요성을 절감해왔던 터라 열정이 높았다. 그러면 사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신문사를 운영할 만한 권위가 있어야 하고 국민적 대중적 존경을 받는 인물로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표상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어. 지금 와서 얘기지만 맨 처음 거론된 분은 부산의 요산 김정한 선생님입니다. 김정한은 일제에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나서다 투옥되기도 한 소설가였지. 작품을 통해 일제의 태평양 전쟁을 지지하거나 일제를 찬양하던 일제강점기의 다른 작가들과 달리 그러한 집필활동을 거부한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였지. 이승만 시대에는 정권에 밑보여 부산대 교수직에서 일찌감치 추방되기도 했고 대중과 함께 가슴 아픈 시대에 눈물을 흘린 분이요. 이런 이유에서 존경받는 지식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김정한을
한겨레 신문사 초대사장으로 추대한 것이지. 그런 발상을 한 후 내가 버클리대에 간 겁니다. 그 사이에 한국에서는 정태기, 임재경, 임병주 등이 해직 기자들을 모아